오주니까 이렇게 많이 무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교회 사역이랑 좀 겹쳐가지고 바쁠 때 해서 좀 버겁긴 했는데 오주 자체는 좀 가볍죠. 좀 낫죠.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더 들어오셔야 되죠. 네, 강연 나눠드렸고요. 네, 오늘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풀리면 어렵게 풀 수도 있어서 저도 이제 늘 고민을 많이 하는 주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길게 또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또 그 긴 공부가 필요할까 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자신이 속한 이 세대와 시대에 대한 이해들이 좀 필요하다. 사실은 오늘 강의만으로는 답을 줄 수가 없어서 사실은 많이 죄송하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좀 답을 만들어 가야 되는 화두를 던지는 그런 강의가 될 텐데요.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익숙할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영상이 7개나 나옵니다. 7개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교사 컨퍼런스 할 때 보여드렸던 영상도 한 2개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시대 흐름들을 이해하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의를 기회가 되면 우리 중고생들하고 하고 싶어요. 우리 중고생들, 우리 청년들하고 좀 제가 더 깊이 있게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좀 기회를 좀 보려고 합니다. 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상황들을 이해하도록 돕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좀 준비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강의 한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참 불의한 세대 가운데서 성도로 또 부모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참 이 세대를 또 이 시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해 주셔서 저희가 믿음의 선배로서 또 부모로서 또 교회학교의 스승으로서 우리 아들 딸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그들의 마음에 꼭 심겨 주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마음을 잘 모아서 강의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오늘 배운 것들로 우리 아이들을 또한 주의 사랑으로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의한 뭐 미리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뭐 생소한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차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강의 처음부터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들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통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마음을 잘 살펴야 하고 그 마음의 형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이제 그 화두를 던지고 오주를 끌고 있는데 사실은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무엇이 마음을 형성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죠, 그죠? 복음이죠.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긴 시간 이렇게 늘려서 한 건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아이들을 지배하는 삶의 환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대안을 만드는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알지만 우리 아이들 지배하는 게 그죠? 매스 미디어, 소셜 미디어 그죠? 늘 스마트폰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요즘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막내가 이제 4살인데 많은 3돌이 지난 아이인데도요. 2돌 지나고 나니까 이걸 할 줄 알더라고요. 이걸 유튜브 스킵도 할 줄 알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세대가 소셜 미디어에 노출된
아주 인터넷 가상현실에 노출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세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동시에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시대 정신이 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혹은 나 역시 지배당하고 있는가, 이걸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의 세대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세대를 통과해 왔는지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 다시 플레이 해주십시오. 안 되면 영상 자체를 틀어주십시오. 네, 소리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지난 주일부터 이제 이게 좀 문제네요, 지금. 그죠? 칠곡의 70년 역사 속에 다양한 세대론이 등장했습니다. 386 세대, X세대, 88만 원 세대. 광복 이후 칠곡의 70년 역사 속에 다양한 세대론이 등장했습니다. 세대끼리 때로는 반목하며 갈등하기도 했지만 서로 어우러지면서 지난 70년간 우리 사회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왔는데요.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방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전쟁 세대죠. 민주화 운동 시대라고. X세대, 비정규직 세대. 아이돌 세대. 보통 한 세대는 30년 정도를 의미하지만 역동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10여 년을 주기로 새로운 세대론이 나타났습니다. 1945년 태어난 해방둥이들과 6.25 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는 궁핍함 속에 성장했고 4.19 세대는 학생운동사의 첫 세대로 자리매김합니다. 이후 민주화 운동 세대로도 불리는 386 세대론이 등장합니다. 19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 대학 생활을 하고 1990년대에 30대였던 세대로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보다 수평적인 어떤 소통, 좀 더 진취적인 태도,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386 세대에 대항해 X세대론이 전면에 나타납니다. 소비 성향이 크고 자유분방한 가치관을 지닌 1970년대생들로 서태지와 아이들로 대표되는 대중문화가 화려하게 꼽힌 시기였습니다. 1980년대 이후 태어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 세대는 88만 원 세대라고 이름 붙여집니다. 모순된 사회 구조를 드러낸 이 세대로는 삼포 세대, 비정규직 세대 등 다양한 담론을 낳았습니다. 비정규직 노동 혹은 청년 인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됐던 9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한 네트워크 세대, N세대라고도 불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여러 가지 특징들을 설명하는데 세대론이 유용하기 때문에 또 개근 담론이 또 드러내지 못하는 측면을 또 세대론이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세대론이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고 세대 간 소통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 시대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광복 70년을 지나 새로운 70년을 살아갈 우리 앞에 또 어떤 세대론이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그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사실 규정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제가 이 영상에서 주목하는 세대는 두 세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전쟁 이후로 이제 한 50년부터 한 60년대 초중반까지 태어나신 분들이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 자리에도 계시죠.
베이비붐 세대 계십니다. 그 베이비붐 세대가 그 부모 베이비붐 세대를 부모로 두고 한 뭐 8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가 우리가 주목할 세대인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Y 세대라고 하는 그 명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계에서 주로 통칭하는 세대인데 밀레니엄 세대라고 부르는 그런 세대가 Y 세대거든요. Y 세대인데 이 Y 세대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보신 X 세대의 이제 Y 세대의 형님, 누님, 언니뻘인데 굉장히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Y 세대는 뭐 개방, 뭐 개인주의 그리고 소비가 아주 왕성한 세대. 그래서 아주 자기 표현이 능수능란하고 어떤 전통이나 관습에 대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세대가 Y 세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 한 30대, 40대 초반까지 자녀가 있다면 이 Y 세대의 범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X 세대거든요. X 세대인데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Y 세대, X 세대가 다르지 않고 에코 세대로 불리기도 하고 아무튼 개인주의, 감성주의, 개방주의, 그렇죠? 소비를 선도하는 그런 세대가 Y 세대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다수 우리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해당하는 세대가 그 다음 세대인데요. 이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들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N 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IY 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익숙한 말로는 Z 세대예요. 그렇죠? Z 세대라고 해서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세대를 이제 Z 세대라고 하는데 제가 본 책에서는 이제 IY 세대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IY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딱 그 세대예요. 그래서 미디어와 함께 자란 세대 그리고 자기 손 안에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소유할 수 있는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IY 세대 인터넷 세상에 익숙한 그런 세대를 IY 세대 혹은 Z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MZ 세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MZ 세대가 어떤 세대인 줄 아세요? MZ 세대? 그러니까 맞아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밀레니엄 세대랑 Z 세대를 합친 단어가 MZ 세대예요. 그러니까 조금 번 용어로 하면 Y 세대와 Z 세대를 합친 단어가 MZ 세대이죠. 그래서 20대부터 10대부터 40대 초반까지를 다 아우르는 세대를 MZ 세대라고 해요. 여기는 안 계시죠? MZ 세대가. 맞죠? 맞죠? 좀 이제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그죠? 공감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런 세대, 전통과 관습에서 자유로운 그런 세대를 MZ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 그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그 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정도로만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Z 세대는요 소셜 미디어 중심으로 소통을 해요. 그래서 대면에서 소통하는 것보다는 그 미디어를 통한 소통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그런 세대이고요. 안타깝게도 이 세대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굉장히 자도취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손 안에 모든 정보들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1인칭 시점으로 내 관점으로 모든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자도취적이고요. 동시에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는 현저하게 떨어져요. 참 우리 아이들 얘기이기 때문에 아픈 이야기이지만 상당히 타인에 대한 배려가 떨어져요. 그래서 왜 최근에 그 텔레그램 엠번방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성착취물이나 그런 아주 타인을 착취하는 그런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같으면 소시오패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소시오패스가 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타인을 내 욕망을 위해서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전혀 이전의 개념으로 보면 사회성이 결여돼 버린 그런 아이들이 양산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이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싸워야 될 그리고 교회나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이 자도취적인 타인을 나의 욕망의 도구로 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대항하지 않으면 쉽게 우리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한번 점검해 보죠. 네,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또래 문화가 굉장히 위험하대요. 예, 또래 문화가. 사실은 사람은 다양한 세대 가운데 살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아주 이례적이게도 20세기 중반부터 이 또래 문화가 형성됐거든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사회생활을 하고 했던 그런 세대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공립학교가 이제 딱 자리를 잡으면서 또래 중심의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이제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어른에게서 배우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였는데 또래로부터 정보들을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래 이야기들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또래 문화가 형성되고 이것이 좀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해요. 동시에 거짓된 자신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또래끼리 있으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우리 다 안다. 우리는 어른이 됐어.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는 세대가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그런 세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도 없고요. 공감이 떨어지는 그런 세대. 절반 이하라고 해요. 우리 어른 세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정말 신인류인 거죠. 예, 정말 신인류인 거죠. 예. 이것도 제가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시대가 악하니까 사실은 제가 아버지지만 너무나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냥 나가 놀아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세대.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이제 옛날에는 길에 가다가 예쁘면 만지기도 하고 사탕 쥐어줬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즘에 어떻게 애들 가르치냐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사탕 주면 그거 먹지 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요. 그러고 돌아서서 버려요. 모르셨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만큼 험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보호에 치중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보호가 나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보호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의식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거예요. 권리 의식은 높은데 성장은 지체가 되는 그런 시대가 Z세대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패 경험도 거의 없죠. 아까 말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한편으로는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것들이 이제 현실과 마주하면 더 큰 분노와 이제 실패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되게 놀라웠던 건데 실제로 이제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 뇌분비 체계의 교란을 많이 가지고 온대요. 그렇죠? 우리가 뭐 미세 플라스틱 이런 내용들 아시죠? 이게 그 얘기인데 워낙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태아에서부터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나 화학 물질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 어떤 그 신경계들이 막 교란이 된대요. 호르몬 체계들이. 그래서 많은 실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할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남성 호르몬이 절반에 불과하대요. 네,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화학 성분들이 사춘기를 앞당긴대요. 사춘기를 앞당기고 대신에 성숙은 지연시키는 이런 불균형을 낳을 수 있는 굉장히 우리 시대 자체가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아닌 거죠. 저희 집에서는 컵라면을 애들 먹일 때 다른 데 주거든요. 그렇죠? 컵라면 그 용기에 주지 않고 다른 그 사기 그릇에 담아서 물 부어 주잖아요. 이렇게 애를 쓰지만 그거 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죠? 마시는 공기와 마시는 물 모든 것들이 이제 유해한 환경이 지배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성장에 해를 많이 끼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로 이야기할 제일 우리 세대 아이들의 제일 심각한 폐해는요. 아까 도입 때도 봤지만 그 Z 세대는 아무튼 그 소셜 미디어, 그죠? 소셜 미디어에 연결된 세대예요. 유튜브는 요즘에 쇼츠라고 하죠. 그다음에 트위터라든지 인스타에는 영상들, 또 뭐 틱톡,
그죠?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노출된 그런 세대인데 문제는 그런 이제 짧은 단위의 영상들에 노출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제 상황이 벌어지냐면 짧은 시간 안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금방 지루해 한다는 거예요.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영상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넘겨버리잖아요. 제껴버리잖아요. 그죠? 스킵해버리고 넘기고 그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나면서부터 자라면서부터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만족감과 결과물을 즉각적으로 제공받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그냥 이제 끊어버리고 로그아웃 해버리고 스킵해버리고 그런데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내가 지루하다고 스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아이 월드에 익숙해지면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제가 본 영화 중에 그 클릭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클릭 아세요? 클릭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그 주인공 남자가 리모컨을 손에 쥐게 돼요. 리모컨을. 근데 그 리모컨이 뭐냐면 그 빨리 감기도 할 수 있고 멈추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리모컨을 손에 쥐게 된 거예요. 그 남자가 그 리모컨을 쥐고 자기 인생을 막 스킵해 버리는 거예요. 지겨운 건 빨리 감아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딱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현실 감각이 없는 지겨우면 중단해 버리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 관련해서 영상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봤는데 사실은 좀 깝깝해요.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이제 영상들이나 미디어가 지배하는지, 특히 폰이 지배하는지 알고는 있는데 딱히 대안을 잘 제시를 못해요. 문제는 지적하는데 그게 안타까움인데 아무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현실에서의 나와 가상에서의 나를 점점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중독되면 이런 일들은 많이 벌어집니다. 심하게 중독되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제가 어떤 해외 이슈를 보니까 해외 기사를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영상을 올리는 친구인데 이제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게 좋으니까 또 그런 영상들을 올리면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이 친구가 뛰어내린 거예요. 10층 아파트에서. 근데 그냥 뛰어내린 게 아니라 낙하산을 만든 거예요. 낙하산을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의 응원 가운데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낙하산을 사제로 만들어서 영상을 다 찍었죠. 사제로 낙하산을 만들고 가족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들은 밑에 있고 막 사진을 찍고 그리고 오는 낙하산을 매달고 10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사했어요. 그거를 가족들이 세상에 응원을 한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낙하산에 펴주려면 최소한 30층 이상의 높이가 필요한 거다. 이런 전문가의 말을 하는데 몰랐던 거죠. 모르고 그냥 그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설령 펴졌더라도 죽었을 거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현저하게 현실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이런 영상들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사실은 이건 우리 엄마 아빠들이 볼 게 아니라 아이들이 봐야 돼요. 그런 이유로 이 과는 제가 학생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보시죠 영상. 한국은 지금 스마트폰에 빠졌다. 스마트폰이 없는 삶이란? 못 살죠. 스마트폰 없으면. 스마트폰에 살고 스마트폰에 죽는 현대인들.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도구가 되는 스마트폰. 과연 얼마나 나쁜 걸까요?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 중독이 부르는 스마트폰 증후군 때문인데요. 울리고 또 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 계속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좌우 뇌 균형이 깨지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발달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 증상, 틱장애 등을 일으키는 스마트폰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스마트폰 증후군은 특히 두뇌가 다 발달하지 않은 유아와 청소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특히 스마트폰은 접근하기가 쉬워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의 뇌를 보면은 약물 중독자 뇌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영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후두엽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두엽으로 넘겨서 정보를 처리하게 돼요. 하지만 게임같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후두엽에서 바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두엽으로 발달시킬 기회를 주지 않게 되죠. 아이들이 게임을 오랫동안 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후두엽만 발달하고 전두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나 판단,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먼저 휴식 상태나 책을 읽는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해 볼까요? 파란색의 뇌파가 처음부터 끝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안정된 상태, 신경망의 활성화로 집중력과 자기조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됐던 뇌파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정한 붉은 뇌파가 높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것은 곧 뇌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강한 자극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도한 영상 자극이 계속 노출을 받게 되면요, 뇌는 게임과 같은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나 책을 읽는 것에는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요, 게임과 같은 강한 자극만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의력이나 집중력, 정서불안, 수면 장애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을 때 잠잘 때 나오는 델타파가 강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뇌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때문인데요. 먼저 운전 중 사용하는 스마트폰,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한 도구입니다. 바로 운전 중 스마트폰 등으로 보는 영상물 때문인데요. 운전 중에 안전띠는 필수, 스마트폰은 금물이라는 사실. 스마트폰은 또 청소년 왕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논 아이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게 돼요. 아이들은 생각하는 깊이가 그만큼 얕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죠. 이런 아이들은 공감하는 능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극히 부족하게 되는데, 상대방은 분위기나 감정을 그만큼 파악하지 못하게 돼요. 이런 아이들이 폭력을 휘둘렀을 때는 상대방이 느낄 고통을 그만큼 못 느끼게 되죠.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마지막, 스마트폰으로 인한 대화의 단절 때문인데요. 말이 없는 스마트폰 홀리커, 자꾸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습관으로 가족 간의 대화는 물론 친구들과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스마트폰은 정보 전달의 소외계층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젊은 층과 그렇지 않은 장노년층의 세대 간 갈등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일명 순환의 독약이라고도 불리는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아는 형이죠. 근데 이제 그 우리 가정들의 모습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열의 한 가정 정도는 아마 통제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10대 중후반 넘어가면 통제 안 되죠.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하염없이 보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쓸어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딸만 봐도 하염없이 쓸어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 막내가 4살인데 계속 보여달라 그래요. 그 헤이진이 이런 거 있거든요. 잘 모르시죠? 헤이진이, 요즘에는 이 아이가 헤이진이 먹방에 꽂혀가지고 헤이진이가 뭘 먹나 봐요. 전 본 적은 없는데 맨날 헤이진이 먹방 보여주세요, 헤이진이 먹방 보여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과도하게 노출이 된 것만 분명하고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시대가 소비를 권장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중에도 아마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 일과 연관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남편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우리 스마트폰을 절제하자라든지 미디어를 줄이자든지 이런 식의 그 사회적인 운동을 지금 본 적 있으세요? 이런 가벼운 뉴스는 있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비가 이루어지고 광고가 이루어지는
그 매체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이것들을 이제 절제하자거나 자제하자는 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권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뭔가 좀 같은 고민을 하면서 폰을 아예 끊을 수는 없는데, 그죠? 미디어와 단절될 수는 없는데 어떻게 그 미디어의 정보들을 해석해 줄 거냐, 이런 논의들은 교회가 활발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폰 자체를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집에 오면 박스에 폰 다 넣어. 자, 이 시간은 자, 노 미디어 아워 해가지고 이제 7시부터 9시까지는 박스에 폰 다 넣어.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저부터가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른들은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은 그 수많은 노출된 정보들을 어떻게 더 해석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하루에 7시간 30분을 미디어와 연결되어 있대요. 제가 올해 본 통계에 따르면 2시간 35분, 145분. 그러니까 하루에 폰 전체가 아니고요. 소셜 미디어, 트위터나 인스타, 페이스북 정도만 연결된 시간이 145분이래요. 평균적으로. 다른 거 빼고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만 145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게임이나 다른 것들을 포함하면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제 하루 7시간 반 정도, 거의 직장인들이 근무 시간을 보내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이런 미디어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극단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시간 정도만 단절된대요. 그러니까 23시간을 옆에 끼고 있는 거죠. 미디어를 보고 있거나 두고 있거나. 그러니까 미디어 기기를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애들 어떻게 합니까? 폰 두고 밥 먹나요? 보고 있죠. 우리 딸도 그렇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때릴 수도 없고. 뭐가 꿀이 들어있는지. 안 그런 집도 있어요? 안 그래요? 들고 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미디어의 어떤 지배력이 상당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회적인 합의가 없는 한 끊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모든 친구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대안을 세울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좀 장기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슴 아프지만 이런 미덕들이 실종되거나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인내, 그렇죠? 강의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은 나옵니다. 인내하는 기술, 보상을 기다리는 능력이죠. 천천히. 다음에 대인관계의 기술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도덕과 윤리, 그렇죠? 스마트폰은 전혀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윤리적이에요. 도덕의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지구력 같은 말이죠. 공감 능력, 그리고 기억력. 저는 우리 집사람 핸드폰 번호밖에 못 외우거든요. 어떠세요? 몇 개 외우세요? 애들 거 외우시고? 저 애들 거도 지금 못 외워요. 단축 번호만 누르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미디어에 익숙해진 사회 자체가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기억력이 현저하게 낮아요. 모든 학습의 근본은 사실은 기억력이거든요. 아무리 뭐 응용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암기하는 것인데 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가 아니라 이제 교사로 살았다면 이제 언어 공부를 많이 시켰을 것 같아요. 한자라든지 뭐 라틴어라든지 다 외우는 거거든요. 문법 외우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공부에 유익한지 몰라요. 사실 시도하긴 쉽지 않은데 아무튼 저는 뭐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교회나 우리 믿는 가정에서는 말씀 암송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걸 시도해 본 적 있는 가정이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말씀 암송, 어하나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암기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는 암기를 강조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가정들은. 그래서 언제 한번 교회에서 이제 그런 암송 대회를 해본다든지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암송만큼 이런 시대 가운데 좀 대안이 없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고, 아무튼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아주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게 우리 시대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미디어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좀 고민의 초반만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도 보겠습니다. 네. 이거 처음 보시는 거죠? 처음 보시는 거죠? 해보라고. 저걸 돌리면 미디어가 다 멈추게 돼요. 네, 저는 사고 싶죠. 네, 저는 이제 언젠가 한번 교회에서 저는 매년 해보고 싶어요. 매년 우리 인터넷이나 미디어와 단절하고 우리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들을 좀, 그러니까 개인이나 가정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무브먼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가정들이 모인 교회에서 혹은 다락방에서 한번 전체가 한번 시간을 정하거나 시즌을 정해서 한번 미디어와 단절해보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그러니까 미디어와 단절되었는데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 그죠? 미디어와의 단절이 우리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 이 진리들을 좀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살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아는 학교 중에 이제 그 별무리 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별무리 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그 학교는 당연히 폰 못 쓰죠. 폰 못 쓰고 이제 많은 학교들이 이제 폰을 못 쓴다고 하지만 쓰고 해요. 원래 쓰고 하는데 그 학교는 기숙 학교거든요. 아예 이제 폰을 못 쓰게 하고 주말에만 이제 어머니와 통화할 때만 폰을 돌려줘요. 잠깐만. 애들 잘 살아요. 잘 살고 건강한 것들을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는 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주중에 학교를 가야 한다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만 뭐 방학 때라든지 좀 나를 좀 잡아가지고 뭐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좀 좋은 명분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아무튼 우리의 숙제는 이 미디어라고 하는 도무지 이제 막을 수 없는 이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일단은 이 논의를 하면 많은 특히 아버지들은요, 어머니들은 이제 아예 제한해야 돼, 끊도록 하고 뭐 주말에만 쓰도록 해야 돼, 이런 식의 대안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들은 또 달라요. 아버지들은 어떻게 없이 사냐,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물론 바라기는 아까 영상처럼 그 시간을 정해서 단절하면 제일 좋은 것인데,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끊게 한다고 애들이 안 합니까? 하거든요. 그렇죠? 몰래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접하는 그 정보들에 대해서, 그죠? 그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부모님들이 가이드해 줄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사용 원칙도 세워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접하는 그 정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게 우리 크리스찬 가정과 교회의 좀 장기적인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좀 마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단하는 방법도 있겠죠. 차단도 가능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미디어에 나오는 그 정보들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워주자. 이게 좀 우리의 포커스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통제하는 능력들을 키워줄 것인가, 그렇죠? 특히 이제 정보의 옳고 그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아이월드는 전혀 도덕적이지 않거든요. 모든 정보들이 막 나와요. 막 나오고 그 정보 자체는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스스로 말해주지 않아요. 사용자가 판단해야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어떤 우리 아이들의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들을 좀 세워줘야 돼요. 기준들을 잘 세워주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정보들을 유해한 것들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그냥 그나마 대안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쉽지는 않지만요. 차단에 대한 부분은요, 혹시 그 권장희 대표님 혹시 아십니까? 권장희, 이분이 이제 스마트폰에 관한 권위자예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권장희라고 치면은 그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권장희. 아무튼 우리의 핵심은 차단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도록 도와줄 거냐, 어떤 기준을 세워줄 거냐, 이쪽으로 한번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4페이지거든요.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이나 바른 세계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은 시간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대요. 의식을 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둘러싼 이 세상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나름의 답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답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려운 말로 하면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에요. 어떤 질문들을 던지느냐, 이런 거예요. 최고의 실제는 무엇인가? 이 말이 어렵죠. 존재하는 것 중에 최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이런 식의 질문들을 던지고 있고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사후의 세계. 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그 다음에 역사의 끝은 무엇인가? 우리 역사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다 던지고 산다는 거예요. 던지고 나름 자기가 가진 그 답에 근거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말을 한다, 이런 식의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인데요. 쉽지는 않죠. 아무튼 질문을 하고 답을 갖고 사는 존재다, 우리 인생들은. 그런 전제하에 좀 더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까지는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쉬웠어요. 왜냐하면 20세기 중반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든 답들은 누가 소유했냐면 부모님이 소유하셨어요. 혹은 내가 사는 그 마을의 전통이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그 가정과 그 사회에서 혹은 교회에서, 그죠? 말씀에서 그런 기준들을 발견했다고요. 최고의 실제가 존재하는가? 답이 어디 있죠?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다음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무나 존귀한 존재야. 함부로 이렇게 살해하거나 함부로 위해를 가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는가? 말씀의 기준이 있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말이 있지. 종말 이후에 천당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사회나 모든 종교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해줬다고요. 그렇죠? 기독교 이전이라면 신이 존재하는가? 신이 있지. 그렇죠? 그래서 뭐 삼신 할머니도 계시고, 그렇죠? 옥황상제도 계시고, 만물이 다 신이지. 혹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뭐 곰이랑 호랑이랑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 한 개인이 속한 시대마다 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고요. 답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그 사람이 속한 종교나 가정이나 그 사회가 주던 답들을 다 거부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에게나 혹은 목사님에게나 그 마을의 어른들에게 답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소셜 미디어, 또래 집단, 이곳이 최고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결국은 답은 네가 찾아봐. 네가 찾으면 그게 답이야.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고 좀 쉬었다가 마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이요. 네. 연결 다 끊어져 버렸네. 제가 설교 때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 설교 영상인데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난 나야 영상. 잠깐. 아직 안 찍는 거지? 그러면 됐어. 내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고. 난 나니까. 남편 얘기도 싫어. 난 나야. 양복? 아빠처럼 양복 입으라고? 아, 싫어 나는. 죽어도 난 양복 안 입을 거야. 넌 항상 너야. 그건 누구도 못 말려. 몰라? 정말 모른다고? 야, 어떻게 자기 자신을 모를 수 있니? 난 그저 솔직할 뿐이야. 21살까지는 어른이라 생각 안 할 거야. 그땐 좀 얌전해지겠지. 언제나 난 나야. 진짜야. 이 광고 보신 적 있죠? 예, 이게 난 나야 캠페인이라고 하는 리바이스 청바지 광고인데 이게 이제 X세대가 출연할 때 이제 막 이게 떴던 영상 그 광고 중에 하나인데 이 영상이 굉장히 우리 시대의 자기 이해를 잘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이제 기념비적인 광고거든요. 우리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이것 말고 이제 그 달팽이에 나오는 그 키 큰 남자 누구죠? 이적 말고 맞나? 달팽이랑 그룹이 있었죠. 이적과 함께 있던 그 키 큰 친구가 또 찍은 광고도 있어요. 아, 패닉이에요? 패닉의 달팽이에요? 아무튼 그렇죠. 누군지 알죠? 그 이적이랑 같이 나왔던 그 친구도 이걸 찍어서 한 3편이 나왔는데 이게 90년대 초반에 나온 영상이거든요. 그 시대의 정신을 보여준 광고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말이 좀 어눌한데 교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난 나야, 난 나야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난 양복 입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입는 거고 그게 나야. 뭐 누구도 나를 규정할 수 없어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건데 자 PPT 봅시다. 우리 시대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정신이 이전까지는 어떤 교회나 전통이나 아니면 철학자의 훈련된 이성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각 개인에게 그 모든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나누어 준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난 나고 누구도 나를 간섭할 수 없어.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죠. 정답은 없어.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은 정답을 꼭 알아야 되나? 이런 말까지 해요. 왜 정답을 알고 애를 써야 되지? 정답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닌가? 당신의 범주에는 신, 전통, 관습, 종교의 생각이나 진리를 나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어.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즐기자. 이것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 자체를 거의 꺼내지 않습니다. TV를 보거나 미디어를 볼 때 어떤 진리라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 없으시죠? 지금 교회만 거의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진리를 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모든 진리들은 그냥 개인의 선호로 대체가 돼버린 거예요. 개인의 선호, 개인이 좋아하는 것이 진리인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한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이것 말고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선호하는 것이 진리인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쉬기 전에 제가 그 강의안에 보시면 그 강의안 4페이지 밑에 보시면 QR 코드를 했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동영상을 QR 코드로 찍으면 재생하도록 할 수 있더라고요. 이 동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실 텐데 우리 시대를 또 잘 보여주는 또 기념비적인 그런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동영상 2를 보시면 알 텐데요. 그 노래를 막 불러요. 어떤 여자가 애니메이션에서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 힘으로 모든 제약을 뚫고 나가리. 맞아요? 그다음
여기 앞에는 없습니다. 강의만 보시면 돼요. 뚫고 나가리 오르는 것도 그르는 것도 규율도 없으니 오 나의 자유여 이렇게 말하는 가사가 있는데 이게 어떤 노래의 가사일까요? 네, 맞아요. 네, 레리꼬. 네, 레리꼬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이에요. 사실은 그 프로즌이라는 영화 말고도 요즘에 나오는 거의 모든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모든 제약이 없으니 오 나의 자유여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게 우리 시대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3분인데요. 좀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이걸 좀 쉽게 해가지고 우리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이게 청년까지 하면 알아듣겠죠? 예, 제가 몇 번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안다고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좀 알도록 사실은 더 신랄하고 더 무서운 영상도 많고 자료가 많거든요. 오늘 제가 순화시켜서 갖고 왔는데 좀 우리 아이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학교에서 혹시 이런 거 하나요? 뭐 그런 그 스마트폰이나 소셜 미디어의 어떤 위해성에 관한 수업 같은 거 안 하죠? 거의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죠. 하긴 해요. 하긴 하나요? 하여튼 좀 아이들이 왜 금연 캠페인도 아이들이 이제 요즘에 금연 캠페인이 잘해가지고 금연을 많이 한다고 해요. 노담이지 그래가 노담 모르세요? 노담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캠페인이 필요한데 그런 사회적인 비용 때문에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미디어의 피해가 더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못하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한번 교회에서 시도를 해봄직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문화의 메시지는 이것이다. 강의한 5페이지 위에 또 파란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굉장히 개인에게 많은 자유를 주는 시대예요.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으니 스스로 인정하면 된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라.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얼마나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편안해지시죠? 예,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하지만 기준은 상실해버린 네가 정하는 대로 하면 돼 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사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고 사실은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소위 좋은 선생님들 왜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도 비슷한 말 하는 거거든요. 맞죠? 결국은 그런 이야기예요. 까르페 디엠 무슨 말입니까? 나를 잡아라. 오늘은 너의 날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이제 까르페 디엠에 담긴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개인의 자유와 생각들을 존중하는 듯 보이나 실상은 오히려 개인들을 더 미궁 속으로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표제로서는 아주 이상적이나 삶의 의미를 네가 창조해라 아주 이상적인 표제는 제시했으나 실상에서는 방향을 상실한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나 각 가정에서 굉장히 방향 설정을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현상들은 제가 이건 많이 한 이야기라서 좀 간단하게 하면 이미 법적으로는요 게임 끝났어요. 이제 법적으로는요 한국도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사실은 법 이전에, 그러니까 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제정 이전에 이미 사회적인 합의와 정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법이 따라오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가 이제 한국 사회가 이슈가 될 텐데요. 이미 사실은 게임 끝나고 있어요. 게임이 거의 끝나가요.
그러니까 법제화는 최종적인 것이지 법이 된다고 이게 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판으로 가고 있다고요. 거의 다 완성됐어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 이미지가 이미 완성이 됐고 아주 좋은 이미지로 이미 세탁이 됐습니다. 마지막 활용 점정이 법이거든요. 그 최근에 월드컵에서 이슈가 된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월드컵 이전부터 이제 EPL에서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아세요? EPL 특히 남자 아이들 중고생 이상 되면 한국 프로야구 축구는 안 보는데 딱 이제 영국 축구 봐요. 혹시 그런 아이들 있나요? 있어요. 남자들 굉장히 축구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완장을 축구 많이 보죠.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저게 이제 레인보우 완장을 차고 있는 거예요. 저 레인보우 완장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시겠죠? 그죠? 몇 색깔이죠? 빨주, 노초, 파남 하나 빠졌죠. 6가지 색깔의 무지개는 뭘 상징한다? 동성애를 상징해요. 그래서 EPL에서 2013년부터인가 이런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매년 벌이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EPL에서 날을 정해서 매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날을 성대한 지지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면 그런 지지 행사와 함께 저를 완장을 차는 거예요. 보십시오. 레인보우 데빌스 해가지고 이제 크게 내걸고 이날은 성대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 LGBTQ 서포터스 클럽이라고 되어 있죠. 자, LGBTC가 뭘까요? 자, LG 럭키 금성 아니고요. L 레즈비언을 말하는 겁니다. 자, G는요 게이죠. B는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를 말하는 겁니다. T는요 트랜스젠더를 말하는 거예요. Q는요 퀴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들은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게 뭐야? 이렇게 그냥 모르시면 안 되고 레인보우 이미지랑 LGBTQ는 그들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약자예요. 그런데 EPL에서 혹은 또 많은 문화재단이나 단체에서 이들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 노출된다고요? 미디어에 노출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EPL만 그 축구 경기만 그렇게 하겠어요? 모든 미디어에서 당연한 듯이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옹호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아마 우리 시대 안방 그 스크린에도 아마 동성애 이야기 지금 나올 겁니다. 나오고 있죠, 그렇죠? 남성 간의 그런 브로맨스를 넘어서서 그렇죠? 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도 마찬가지죠. 월드컵에서 저게 원 러브라고 하는 그 완장인데 6색 무지개로 하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카타르가 아랍권이잖아요. 아랍권이고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이 심한 곳이고 그런 노동자 인권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개막 전부터 이 완장을 차겠다. 그리고 그 무지개 목도리, 무지개 모자를 하고 내가 경기를 보겠다.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타르에 항의하는 거죠. 왜 억압하고 착취하냐. 그래서 이제 막 이 사람이 왼쪽 사람이 그 해리 케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케인 알죠? 손흥민하고 동료이고 오른쪽이 김세 목사님 누구예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대요. 유명한 사람, 영국 대표예요? 독일 대표예요?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완장을 차고 경기에 임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성애자인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우리 사회의 합의는 뭐냐면 나는 이성애자이고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것이 이제는 사회의 컨센서스가 되어버렸어요. 합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큰 대회에서도 카타르에 항의하면서 우리는 성소수자를 지지한다. 그들의 성적 지향을 우리는 지지한다. 그런 의사로 완장을 차고 경기에 임하려고 했는데 피파가 이제 막았죠. 피파가 막아서 막 문제가 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읽은 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관객들은 가능하대요. 관객들은 모자도 쓰고 이렇게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줬다고 해요.
그리고 피파도 궁색한 변명을 한 거예요. 본인들도 지지는 하는데 카타르가 주최국이니까 눈치를 본 거죠. 하지만 기본 워딩은 본인 역시 그들을 지지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것이 우리 시대의 어떤 지배적인 상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동성애 이슈는 제일 큰 현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고, 이 동성애 이슈는 굉장히 그 동성애 자체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이제 비트는데 굉장히 이제 기여를 많이 하는 현상들인데, 특히 여대에 가잖아요. 이대라든지 여대에 가거나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대학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레즈비언으로 살기도 해요. 의도적으로. 나는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런 성적 지향으로 살겠어라고 선언하고 그 기간만큼은 이제 동성애자로 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는 일처럼 미화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대다수의 크리스찬 청년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요. 대다수의 청년들도 목회자가 앞에서 동성애자에 대해서 본인들 판단에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바로 따지고 들어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만큼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동성애 자체 문제를 가지고 뛰어들면 굉장히 복잡한 논의들이 많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논문을 쓴 게 있거든요, 동성애에 대해서. 근데 동성애 자체로 뛰어들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제가 볼 때는 동성애 문제의 뿌리를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성결정권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맥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다 모아진다는 거예요. 이거죠. 누가 나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가? 전통적인 사고에서는 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주어지는 것, 그죠? 타고나는 것이 나의 성이었는데,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내가 후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내가 여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결정권이 너에게 있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시대 가치관과 맥이 닿아있죠. 네가 결정하는 거야. 누구도 너희가 강요할 수 없어.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종교나 어떤 전통이나 관습이나 엄마 아빠도 나에게 어떤 성을 강요할 수 없어. 그래서 교과서를 기술할 때도 가령 뭐 음식하는 요리하는 장면에서 여학생이 등장한다거나, 예를 들면 힘을 쓰는 장면에는 남학생만 나온다거나, 교과서 내에 그런 그 성에 대한 소위 왜곡된 그런 영상물이나 사진이 나오면 바로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거 성 역할 누가 구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도 여성성과 남성성을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이것은 이미 제가 볼 때는 게임 끝났어요. 판을 뒤집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싸움은 굉장히 길게 이어질 거예요. 단순히 동성애뿐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진리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동성애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모든 판단의 중심에 선다. 이것이 굉장한 상식으로 되어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내가 주인공이 된 시대가 이제 한 세대 이상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주인공 되어 보니까 살만하냐 이거예요. 내가 모든 진리를 창조할 수 있고 내가 모든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과연 그런 시대가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너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회학자들이 찾은 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없고 그냥 남들 따라 사는 거예요. 대중이라고 하는, 혹은 트렌드라고 하는, 유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거대한 권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상실되어 버리고, 그 트렌드, 유행, 대중의 문화, 이것들이 나를 오히려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 우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권력이 생긴 거죠.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은. 그죠? 어렵나요? 이해는 되시죠? 우리가 겨울 되면 패딩 입어야 돼요. 롱 패딩. 누가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죠? 왜 겨울 되면 롱 패딩만 입어야 돼요? 이런 식의 어떤 그 나에게 내가 막 자유롭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언의 어떤 트렌드, 유행, 무엇이 옳아라고 하는 어떤 소비의 패턴, 그죠? 삶의 패턴들을 강요하는 오히려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많은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니체라는 사람이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밑에 그런 글이 있죠.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께서 1900년. 니체가 죽은 해가 1900년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화장실 개그예요. 화장실 개그인데 이걸 이제 멋지게 만든 건데 신을 죽였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이 그림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신을 죽였고 네가 신이 되었는데 너의 삶이 끝장났어. 그게 우리 시대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영상인데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보여드린 적 있어요. 그렇죠? 넘어갈게요. 안 되네. 그냥 틀어주실래요? 이거 말고 7번 영상 없나요? 7번 영상 혹시 없나요? 제가 담았는데 혹시 없나요? 네. 그냥 안 보고 넘어갈게요. 또 막 오늘 좀 미디어가 약간 어렵네요. 그 제가 컨퍼런스 할 때 한 보여드렸던 영상이긴 한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잃어버린 세대인데 그래서 결국 네가 삶을 창조해라고 하는 시대인데 결국은 우리가 거대한 어떤 소비, 대중의 소비에 어떤 그 이용당하는 그죠? 그래서 이제 소비하는 소비하는 어떤 그 나의 소비에 따라서 내 삶의 행복과 의미와 가치가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게 이제 영상에 보여주는 그런 의미인데요. 사실은 그 소비를 권장하는 시대잖아요. 소비해야지 경기가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소비를 통해서 나의 행복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면 그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좋은 재화들이 널려 있는데 소비를 권장하는데 그 소비에 따라 나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세대거든요. 특히 우리 아이들 세대는 이제 어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세대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점점 살림이 나아졌는데 오히려 부모님보다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세대가 우리 아이들 세대인데 근데 소비가 인간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구가 다 꺾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영상 뒤에 이걸 보여드리겠죠. 소비하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소비와 동일시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욕망을 마음껏 무장해제한 하지만 그 욕망이 그 사람을 오히려 중독시키는 더 집착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때문에 좌절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다. 저는 이제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늘 분노해요. 늘 욕구 불만 상태예요. 좋은 것들이 막 널려있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그 욕구 불만이 다양한 어떤 마음의 병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불만족과 감사가 없는 삶과 욕망에 중독되는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참 그런 병적인 모두가 병들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없는 그죠? 니체처럼 신은 죽었어 아주 용감하게 선언했지만 답이 없는 세대가 우리 세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부터 이제 뻔한 답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다루고 오늘 강의를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그 마음의 주인 자리를 우리가 잘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의 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양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주인 자리를
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주인 자리를 탐하게 되고 그 그릇된 주인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 자리를 잘 찾아주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 가정과 교회의 최고의 역할인 거예요. 말씀 읽어야 돼, 교회 지각하면 안 돼, 기도해야지, 헌금해야지. 이것 이전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좀 장기간의 레이스일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레이스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공허한 상태에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의 공허함을 이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그 양육의 아주 기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가운데 나는 별로 공허하지 않아요 하는 분 계실까요? 나는 늘 충만해요. 나는 늘 예수 믿어서 충만해요 하는 분이 계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우리 다 그런 마음의 공허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닌 다른 대안들을 찾고 다른 단기적인 쾌락들에 좀 우리가 탐닉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 예배 생활을 드리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자 한다면 아직 그 회심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야, 너 폰 좀 그만 봐라, 제발 좀 유튜브 좀 그만 봐라 한다고 말 듣겠냐고요? 절대로 안 듣습니까? 안 듣죠. 듣다가도 다시 돌아서면 또 다시 그 공허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점점점 더한 것들을 할 거예요. 대학 가보세요. 막 술 마시고 난리 나요. 이제 어떡하시렵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기적으로 그 행동보다는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할 일 많겠어요. 저 또한 각오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대학 가고 그다음 올라가면 얼마나 이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행동 때문에 마음을 아프게 하겠는가 각오하셔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그 행동 자체보다는 마음의 변화를 놓고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간증들을 짧게만 할게요. 제가 이제 사춘기를 심하게 겪을 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제가 사춘기 때 제가 찾은 돌파구는 이제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헤비메탈하고 게임이었어요. 헤비메탈 듣는 거하고 게임하는 거였어요. 메탈이 좋은 점은 내가 강해져요. 내가 약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2, 중3 때 한참 많이 싸우고 이제 힘들 때였는데 중2 때는 주로 맞았어요. 제가 중2 때는 친구들이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많이 괴롭히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강해져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저도 싸움을 하게 되고 이제 저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도 찾았는데 그게 메탈이었습니다. 메탈을 듣고 이제 메탈을 흥얼거리면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에도 제가 메탈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잠을 잘 때도 메탈을 들어야 잠이 왔었어요. 신기하죠. 그 시끄러운 메탈 음악을 들어야 잠이 왔었거든요. 그런 메탈 음악을 많이 들으면 눈빛이 바뀌어요. 되게 사나워져요. 그 메탈 음악 가사 자체가 굉장히 영혼을 파괴하는 가사거든요. 너 자신을 죽여버려 뭐 그런 내용들이 막 수다하기 때문에 굉장히 눈빛이 바뀌면 사나워져요. 주변에 사는 친구들이 건드리지 않는 거죠. 쟤 뭐 약간 또라이야 이렇게. 메탈을 제가 빠졌었고요. 하나는 제가 이제 그 PC 게임을 제가 좀 많이 했었어요. 집에는 PC가 없고 친구가 이제 아버지가 의사인데 자주 집을 비우시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여행을 잘 다니셨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이제 게임을 2, 3일 밤은 우습게 샜어요. 그렇게 하지 않나요? 2, 3일 정도는 우습게 밤을 새면서 오락을 했었어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삶의 의미에 대한. 우리 아이들이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꿈도 없고 그죠? 그냥 단기간에 그냥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는 그런 시기인데 어떻게 그걸 제어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현실을 우리가 좀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죠? 이런 중독에 대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집착하는 것들에 대한 염려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 다른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중독과 집착으로 공허감으로
몰고 간다. 이것을 받아들이신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주께 돌이킬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뭐겠습니까? 답은 이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모님들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세요. 아, 복음 그거 세례 받을 때 고백하는 건가?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육성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많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복음 자체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회심한 이야기들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한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죠. 그 사랑의 언어 이야기할 때 그 함께하는 시간, 여행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회심 이야기 하시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스토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의 그 스토리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자꾸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야, 가정 예배하자, 오늘 이 말씀 읽고 다 좋은데요,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잘 설명하고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을 잘 전해주는 것, 그것이 그 마음에 그 복음의 씨앗으로 심기도록 열심히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그거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위탁해버려요. 교회 목회자나 교회 전도사님이나 그냥 교회 프로그램에 위탁해버리면서 할 수 있는데 그 복음과 연관된 스토리들을 심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장성해서 대학 가면 다 위기 겪거든요. 100% 다. 아주 특별한 100명 중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대학 가면 다 위기가 찾아와요. 신앙 자체에 대해서. 그때 그 아이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부모님이 전한 그 복음, 부모님의 스토리, 그리고 공동체의 관용. 공동체에서 뭐 나는 예수가 안 믿어져요 이런 말 할 때 수용해 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금방 교회를 떠나버려요. 제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 양육의 핵심은 이거다. 아이들의 마음의 주인을 찾아줄 것, 그리고 복음을 아무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열심히 전하기, 이 능력을 신뢰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정돈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그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 모든 뒤의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네, 이 영상도 한번 본 적 있죠? 그죠? 컨퍼런스 넘어갈까요? 그냥 한번 볼까요? 그래도 자, 한번 보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상이어가지고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을까요? 방금 그 본 영상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보이십니까? 주인공 있나요? 주인공은 보이지 않으시죠? 그죠? 이 모든 그 환희의 손가를 받으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늘의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건 아니면 합창하는 사람들이건 그냥 자기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죠? 근데 그 표정들이 어때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악기를 연주하는 분이건 혹은 합창을 하는 분이건 아니면 심지어 구경하시는 분들도 그죠?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그 하모니 가운데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제가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은데요.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자기 사랑이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고 네가 이 땅에서 주인공으로 살 수 있고 너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고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생을 살아야 돼 은연중에 그런 식으로 양육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혹시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그런 어떤 찬사를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한다고 은연중에 키우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부담을 이기지를 못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결코 우리 아들 딸들은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이 그 환희의 그 손가처럼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주인공이 아니고 엄마도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삶은 충분히 가치 있는 거야. 이런 가르침을 우리 가정에 할 수 있다면, 교회가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교회는 사명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끊임없이 네가 주인공이야, 네 뜻대로 살면 돼, 네가 행복하면 돼 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예요. 내가 주인공 되기를 포기하고 우리 아이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조연으로 키워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의 양육을 구별 짓는 최고의 시금석이겠죠. 이제 저도 늘 그런 마음으로 키워요. 뭐 우리 아이들 뭐 학원도 많이 보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지만 늘 그 말을 강조해요. 네가 주인공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통해 영광 받으신다면 뭐든지 괜찮아. 청소해도 괜찮아. 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엄마는 되게 싫어해요. 엄마는 되게 싫어하는데 뭐든지 괜찮아. 뭐든지 괜찮아. 네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충분히 가치 있어. 네가 너무 잘 되려고 할 필요 없어. 그 말을 제가 강조하거든요. 물론 어머니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우리의 자녀 양육이 또 교회가 함께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가 그런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작은 일을 감당한다. 그죠? 그 위대한 합창 가운데 내가 쓰임 받는다. 이런 중심으로 키워낼 수만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강의를 마무리하면 앞으로 이제 이번 이제 부모학교를 한번 실험적으로 해봤는데요. 제가 어떻게 앞으로 할까, 어떻게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질까 또 고민을 할 텐데요. 우리 부모학교 1기 수강생들, 뭐 1기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낼까에 대한 고민들과 또 나눔들과 기도들이 끊이지 않기를 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5주간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배운 것 하나라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한번 할까요? 그럼 제가 기도 한번 하고 기념 촬영하고 조별로 또 마무리 나눔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과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나를 주인공 삼으라고 하고 내가 마음껏 소비하고 욕망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 모든 함께한 주의 백성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주의 복음을 심는 일에 더욱 기도하며 힘쓰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멋진 조연으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혹시 지금 우리의 뜻대로 또 우리 아이들 잘하지 못해서 혹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잠깐 예배에서 멀어져 있다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정말로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그런 주의 기도와 복음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